늦은 밤 자정 무렵 차에 싣고 온 뭔가를 내려놓는 한 여인. 다음 날 아침, 공장 직원에 의해 발견된 의문의 검은색 가방. 그 가방 안에는 중년 남성의 시신이 있었다. 아니, 사체에 하반신이 없습니다. 하반신이 없어요? 예. 가방 안에는 절단된 상반신만 발견됐고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시신을 싸맨 천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그것은 여자의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는 일용직 근로자인 50세의 고 씨. 5일 전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던 그는 어느 모텔에 투숙한 후 종적을 감췄다. 그리고 모텔에 남아있던 CCTV 영상에서 처음으로 용의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신 발견 5일 전 모텔에 들어서는 승용차. 피해자 고 씨가 조수석에서 내리고 뒤이어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인. 바로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 박 씨였다.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박 씨.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닌 박 씨.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고급 외제 승용차도 소유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고가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녀의 실상은 달랐다. 차량 구입 할부금은 몇 달째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수천만 원의 빚을 지닌 신용 불량자였던 것. 결혼하려고 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나만 아껴주고 위해주던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안 만나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떠난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박 씨. 특별한 직업도 없었던 그녀의 생계수단은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 만남이었다. 지나치게 적극적인 남성은 조건 만남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박 씨. 그녀는 하루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고 씨와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타세요. 제 차로 가요. 아, 예. 박 씨의 차를 타게 된 피해자. 그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만난 지 10분 후 인근 무인 모텔에 도착한 두 사람. 그것이 피해자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제 사건 속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호신용 칼로 피해자를 찔렀고 자신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건 만남의 대상을 적극적이고 젊은 남성 대신 40, 50대의 남성들로 선택한 그녀. 어쩌면 처음부터 그녀는 본인이 제압하기 쉬운 살인 대상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또 박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시신에는 무려 41곳의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추리를 더할수록 더욱 미스테리해지는 이 사건. 위험한 그녀의 비밀, 그녀의 진짜 심리를 찾아봅니다. 범행 후 박 씨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 시신이 있는 모텔 객실에서 이틀 밤을 함께 지내며 차분하게 시신 처리를 준비했다. 아니, 젊은 아가씨가 전기톱 어디다 쓰시게? 고양이 아빠한테 보내려고요. 아, 네. 아, 연료도 같이 주실래요? 예, 그럽시다. 저 주세요. 아니, 무거우니까 잠깐 시사 들어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들 수 있어요. 모텔을 나간 박 씨는 시신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입했다. 아니,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의 힘으로 사체를 운반하기 힘들었던 박 씨는 시신을 훼손했다. 그녀는 현장을 깨끗이 치운 후에도 바로 모텔을 떠나지 않았다. 고 씨의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챙긴 후 시신을 객실 안에 둔 채 밖으로 나갔다. 어서오세요. 인근 아울렛을 다니며 태연하게 쇼핑을 즐긴 박 씨. 문제는 귀금속점에서 발생했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남자친구한테 선물할 건데 금목걸이 같은 거 있어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금제품을 구입하려 했던 그녀. 저기 신분증 좀. 왜요? 카드 이름이 남자 이름이라서 저희가 확인을 다 해야 되거든요. 됐어요. 귀금속을 구입하는 데 실패한 박 씨는 모텔로 돌아온 후에도 피해자의 시신이 있는 객실에서 태연하게 이틀 밤을 보냈다. 범행 후 3일째 되는 날 아침, 박 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실은 채 자신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렇게 피해자의 시신은 유기되기 전까지 60시간 동안 박 씨의 차 안에 방치됐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틀간 박 씨의 행동에 초조함이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그녀는 시신을 유기할 만한 장소를 검색해보는가 하면 범행 전 피해자를 만났을 때처럼 또 다른 남자들에게 즉석 만남을 유도했다.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5월 말. 부패가 시작된 시신과 함께 5일을 함께 보내며 태연하게 즉석 만남을 이어갔던 박 씨. 그녀의 행동에서 범행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검거되기 전까지 그녀의 기록에는 단 한 건의 전과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었다. 네? 계속 그러실 거예요? 저 아니에요, 형사님. 형사님,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형사님, 전 정말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검거 직후 범행을 인정했던 그녀는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녀의 심리는 무엇일까? 그녀는 가족과의 연락도 단절한 채 홀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친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은 SNS였는데 SNS에 올려진 사진을 통해 그녀의 심리를 엿볼 수 있었다. 그녀가 올린 사진을 통해서 본 박 씨는 화려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사진을 올려왔던 박 씨. 그러나 그 어떤 사진에도 그녀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으며 지인들의 댓글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타인과 소통이 없는 그녀의 SNS에는 수천만 원의 빚 독촉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모습만 존재했는데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가장하여 현실을 부정했던 것은 아닐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그놈이 나쁜 놈인데. 안 그래요, 형사님?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면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이상하리만큼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박 씨. 잔혹한 살인범이 된 그녀의 이면에는 세상에서 소외된 상처와 외로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전과 기록이 없는 여성이 저지른 첫 범죄라고 보기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른 그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란 피해자 박 씨처럼 타인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인격장애를 말합니다. 또 하나 이해하기 힘든 그녀의 심리. 피의자는 검거 당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이 다가오면서 이 범행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고 CCTV에 찍힌 사람도 자신이 아닌 것 같다며 갑자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왜 마음을 바꾼 걸까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심병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녀가 SNS를 통해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과시했던 것이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공자의 옛말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근심하기보다는 내가 남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나를 돋보이려 하기 전에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